아돌프 히틀러, 그의 젊은 시절, 특히 인격이 형성되던 빈에서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가 빈에서 대체 뭘 배웠는지 그 기원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모든 건 바로 이 말에서 시작됩니다. 히틀러가 직접 쓴 나의 투쟁에 나오는 구절이죠. 빈은 내 인생에서 가장 철저한 학교였다. 스스로 빈을 학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의미심장하죠? 근데 말이죠. 그 학교에서 대체 어떤 교훈을 얻었다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핵심 미스테리입니다. 자, 근데 이 질문을 답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 역사를 알아내는 것 자체가 뭐랄까 굉장히 복잡한 퍼즐 맞추기 같거든요. 역사가들이 아주 골치 아파하는 부분이죠. 이게 왜 어렵냐면 증거가 딱 두 종류로 나뉘기 때문이에요. 한쪽에는 히틀러 본인이 나의 투쟁에서 쓴 아주 잘 포장된 공식 스토리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쓴 거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요. 그를 알았다는 사람들의 증언이 있는데 이게 또 제각각이고 믿을 수 없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역사가들이 마주하는 현실이 이렇습니다. 어떤 증언은 돈 때문에 오염됐고 또 어떤 건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어요. 심지어 시간이 너무 흘러서 기억이 가물가물하거나 아니면 무섭거나 혹은 너무 좋아해서 왜곡되기도 하죠.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지어낸 이야기도 수두룩하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심지어 어떤 변호사가 지어낸 정말 기괴하고 증명도 안 되는 염소 이야기 같은 것까지 사료로 돌아다닐 정도예요. 정말 황당하죠. 역사가들은 이런 가짜 정보들까지 다 걸러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혼란 속에서도 우리가 파헤쳐 볼 수 있는 첫 번째 신화, 바로 가난한 예술가 히틀러라는 이미지입니다.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우리가 흔히 아는 이야기는 이거죠.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굶주림과 싸우는 고뇌하는 젊은 예술가. 네, 바로 히틀러가 직접 만들어낸 자기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현실은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실 그는 어머니의 유산으로 생활하던 그냥 한가한 상속자였어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명확해집니다. 보세요. 1907년 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받습니다. 그리고 1908년 초에 그 돈을 들고 친구랑 같이 빈으로 가죠. 그런데 일을 한 게 아니라 1년 가까이 오페라 티켓이나 사면서 돈을 펑펑 썼어요. 한마디로 게으름뱅이였던 거죠. 그러다 돈이 다 떨어지니까 친구한테 말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어디가 고군분투하는 노동자의 모습인가요? 그럼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는 그 얘기는 대체 뭐냐고요?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완전히 거짓말일까요? 역사가들은 이렇게 봅니다. 아마 한 몇 주 정도? 잠깐 자비를 시도는 해봤을 거다. 하지만 힘들어서 금방 그만뒀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결국 서민과 함께 땀 흘리는 노동자라는 이미지는 나중에 정치를 위해 완전히 부풀려진 이야기, 즉 발명품이었던 셈입니다. 자, 이제 예술가 신화를 넘어서 훨씬 더 중요하고 또 어두운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히틀러의 그 지독한 반유대주의가 어디서 시작됐고 어떻게 괴물처럼 커져갔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점인데요. 히틀러가 빈에 처음 왔을 때 그에게 반유대주의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당시 오스트리아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막연하고 문화적인 편견 정도는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가 빈을 떠날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막연한 편견이 아주 날카롭고 정치적이고 인종적인 이데올로기, 즉 무기가 되어서 나온 거죠. 이걸 설명하는 아주 적절한 독일어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룬트프레공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기본적인 각인이나 바탕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히틀러는 이미 반유대주의적인 바탕을 가진 상태로 비엔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빈이라는 도시가 바로 그 바탕에 기름을 부은 거죠. 크게 두 사람에게서 결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첫 번째, 당시 시장이었던 카를 루에거. 이 사람을 보면서 반유대주의를 이용하면 대중을 선동하고 선거에서 이길 수 있구나 하는 정치적 기술을 배웁니다. 두 번째는 게오르크 폰 쇠너러. 이 사람에게서는 아주 강경한 인종주의, 즉 독일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그 자체를 흡수하게 되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히틀러가 인생 최고의 학교라고 불렀던 빈에서 그가 배운 파괴적인 교훈들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진짜로 배운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첫째, 나는 찬재적인 지도자라는 신화가 얼마나 강력한지. 둘째, 반유대주의를 어떻게 정치적 무기로 쓸 수 있는지. 셋째, 대중선동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그리고 계급을 뛰어넘는 거대한 정치운동의 설계도. 마지막으로 모든 복잡한 문제의 원인을 단 하나의 적탓으로 돌리는 그 단순하고도 잔인한 메시지의 힘. 이게 바로 그가 빈에서 얻은 것들의 실체입니다. 여기서 진짜 비극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가 잠시나마 겪었던 가난이 그에게 공감이나 연대의식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였죠. 그는 사회민주당 같은 노동자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저것도 다 유대인들이 뒤에서 조종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편견과 음모론을 확인하는 계기로 삼았을 뿐입니다. 결국 한 독재자의 사상이 어떤 학교에서 만들어졌는지 이해하는 건 그냥 과거 이야기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비슷한 논리와 선동이 등장할 때 그 위험성을 남들보다 먼저 알아차릴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주죠. 어쩌면 이게 우리가 이 끔찍한 역사를 계속해서 되짚어봐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